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위드 팬데믹 산업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상생 전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지입니다. 우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김준 회장님께서는 현재 아시아재단 이사직 및 주식회사 경방 회장직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럼 좌장을 맡아주신 김준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준입니다. 네. 오늘 유감스럽게도 세션에 그 스피커로 참여해 주시기로 한 그 양영자 의원님께서 국회 바쁜 일정으로 참석 못하시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우선 오늘은 키노트 스피커로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 안충영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시고 지금은 중앙대학교의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네. 한국 인도 이 동반자 전략 대화 공동의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부터 학계 그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규제위원장을 비롯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또 아이팩 경제위원회 의장, 그다음에 조은은행 이사회 의장,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장, 그다음에 각종 학회, 한국 국제경제학회 및 국제통상학회의 회장을 맡으셨고요. 네. 우리나라 그 경제 전반적인 부분부터 통상에 이르기까지 거의 안 맡으신 직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경제서부터 이 통상까지 광범위한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충현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충현 교수님, 오늘 발표해 주시죠.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 포럼에 참석한 지 벌써 10년째네요. 제가 계속해서 10년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드 팬데믹이라고 해서 산업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상생 전략입니다. The topic is very broad. 이 주제가 굉장히 폭넓은 주제입니다. 다양한 앵글에서 접근이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아태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새로운 경제 전략을 써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떤 전략을 취할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전략을 전 국무부 헨리 키신저 장관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질서가 영원히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3%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제가 기록을 했는데 이제 경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6%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소득의 불평등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하위층의 소득이 굉장히 심각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역 규모도 상당량 감소를 했고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도 붕괴했습니다. 교역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1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석유 파동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마이너스 10%포인트의 교역 감소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경제가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현 상황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공급망을 손을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적 FTA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도 아태 지역의 경제국들, 아시아의 10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가 RCEP을 작년 11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렇게 중요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모두 비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동 번영 전략이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도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체결이 되었죠.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 TPP를 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바로 이 협정에서 탈퇴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의 공동 번영 전략을 위해서, 특히 아태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더불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도 같이 묶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컨세션 레이트에다가 내수 경제들이 RCEP을 통해서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CPTPP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함께 묶으면 더 큰 규모로 우리가 아태 지역의 오랫동안 꿈꿨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FTA가 구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워왔던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지털 트레이드도 이 지역의 경제가 더 번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더 계속하셔도 괜찮습니다. Another page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의 공급망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공급망이 닫혔죠. 예를 들어서 한국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부품을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의 공급망이 폐쇄되면서 향후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정책, 미국이 중국과 기술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패권을 주도할 것인가, 누가 이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 6G 네트워크에서 주도권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어서 경제적인 구조에서 주도를 질 것인지, 아태 지역에서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지가 굉장히 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함께 이 CPTPP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도 이 자유 경제 시스템의 자유 규칙 경제 시스템의 조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경제국인 두 국가가 공정 경쟁의 장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연사로 모실 분은 EU 대사로 지금 계시는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 주 말레이시아 EU 대사를 지내셨고요. 또 인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에서 외교관을 역임하셨고 이쪽 사우스 아시아, 동아시아 쪽에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마드리드에 지금 계시고요. 네, 마드리드에서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해주시겠습니다. Yes, Ambassador, please. 감사합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 회장님 그리고 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주에 갈 수 없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건강적인 문제로 초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죠. 글로벌 통상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좀 경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 간의 이동이라든지 경제 이런 부분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토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산업을 1순위로 그리고 무역을 2순위로 둔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 디지털적인
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 못지않게 다른 국가 유사하게 이러한 입장을 취해 왔었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종식되고 나면 생산력이 좀 회복이 되고 그린 디지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는 코비드-19가 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회복력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난제 앞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우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 의존도 같은 부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난 5월에도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지만 벌써 이 팬데믹이 2년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런 논의가 지속돼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개방되고 그리고 외부로 향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국제 기회 그리고 협력을 통한 기회를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 유럽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략을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 5,200개에 달하는 이후의 수입 제품이 있고 그리고 기타 관련 수출입 제품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무역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이런 것들 바탕으로 통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화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의존도 그리고 반도체 분야 같은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회복력 같은 것들을 국제 통상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날의 이런 당면한 과제로 인해서 내일은 더 많은 난제들이 당면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필수 물질, 수소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각기 다른 산업 동맹, 연합을 통해서 생산자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 공급망이 더 이상 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자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럽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시켜야 할 분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들이 더 이상 팬데믹으로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규칙을 바탕으로 다재적인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또한 화두입니다. 개방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무역을 실시해 나가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가장 큰 경제 공동 불락체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을 실현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망의 회복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요한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무역 환경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규칙을 기반으로 한 예를 들면 WTO와 같은 그러한 체제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역이 오늘날의 무역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지요. 그린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에 대한 접근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런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한 도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도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FTA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것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실행함으로써 모든 FTA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명한 모든 FTA가 그 체결국들에게 혜택이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있는 방식으로 실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의 이익을 배가시키도록 해야 하고요. 다양한 대책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CPTPP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도 굉장히 열심히 관여를 했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향후 FTA가 실제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맥락에서 CPTPP가 비준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기준 그리고 다른 입장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어찌 보면 오늘보다 더 큰 야심찬 계획이나 목표를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목적이 우리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난제 당면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도 이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공급망의 와해나 이런 것들을 막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의 주요 파운더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강대 책임감과 연대, 협력을 바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Ambassador. 감사합니다. 전 인도네시아 대사이신 김창범 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문화연구센터 고문을 맡고 계시고 안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한미 동맹, 유럽과 아시안 협력 관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2012년부터는 3년간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로도 재직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Chairman Kim.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패널 분들과 스피커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유행병으로 인해서 산업적으로 어떤 영향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안 박사님께서도 전반적인 국제적인 측면을 잘 다뤄주셨습니다. 특히 아태 지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또한 페르난데스 대사님 역시 유럽 쪽의 관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세안 측의 입장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긴밀한 파트너입니다. 산업뿐만이 아니라 파트너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한국 회사들이 공장이라든지 분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을 아세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세안이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재부상하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이 기업들 또는 사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어떻게 향후에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개도국들이 다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요. 아세안 지역의 성장도 다른 개도국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7.3%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간 수치로 보면 5.3%까지 2022년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DB가 예측을 한 수치로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세안 10개국은 강력한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반글로벌화의 추세가 최근 몇 년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과 가치 사슬이 이제 다시 지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다시 글로벌 전염병이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르난데스 대사님께서도 스페인에 계셨죠. 또한 이 아세안 국가들에서 많은 사업들, 기업체들이, 공장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세안 국가들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국제적으로 통합된 부문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문을 닫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미중 교역과 또 기술 경쟁과 코로나가 모두 합쳐지면서 기업들은 이제 기업 리스크를 재검해보고 또 일반 기업들도 다시 생존을 위해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공급망을 확대를 해서 자신들의 기업의 그 집중화 위험을 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 생산 능력이 단순히 중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모든 생산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가져야 지정학적인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제조 공장을 2차적으로 둠으로써 리스크와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떠오르는 제조 기반이 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여러 한국을 포함한 여러 외국 회사들이 생산 기반을 옮기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Move to second 두 번째, 그럼 아세안의 관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중요성을 볼 때 어떤 장애가 없는 재화의 흐름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AEC라고 아세안의 커뮤니티는 2020년에 아세안 이코노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세안의 회복 프레임워크, 즉 ACRF를 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비드-19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라고 선언했고요. 각기 다른 회복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주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를 지원하자라는 부분에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해외 무역의 의존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아세안은 향후에 아세안 간의 무역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는 약 이러한 무역량이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그 지역 내 가치 사슬을 강화시키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주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다른 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아세안 국가들이 그 대상인데요. 아세안 국가들의 이러한 부상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다각화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디지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국가 및 지역 생산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의 아세안 간의 관여 수준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은 이 지역 내 가치 사슬을 다른 아세안 지역으로 옮김으로써 균형을 좀 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많은 난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 그리고 아세안 내에 있는 기업들 모두 소비자 시장이라든지 기타 관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세안 관련해서는 듀얼 전략, 이중 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그런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그 지역적인 전략으로서 로컬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융이라든지 역량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적인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선 CPTPP를 바탕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굉장히 큰 어떤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아세안 또한 굉장히 큰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더 큰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발전 수준이라든지 자원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지역적으로 전략을 통해서 이 아세안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전략이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난이라든지 질병 이러한 것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탄성력, 회복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각각의 기업들이 공급망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그 지역적인 전략에서 측면에서 아세안과 관련해 굉장히 큰 어떤 우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 있어서 아세안 비즈니스가 주는 시사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후행한 어떤 아픈 경험이 있지만 하지만 이 팬데믹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험한 교훈을 깊이 새겨서 필수적인 광물 자원의 부족 문제, 구리의 부족 문제, 반도체 관련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한 충격 문제들이 좀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력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수립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몇 분 남았죠? 한 10, 한 20분? 40분? 그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그럼 우선 그 세 분 무슨 질문이나 뭐 우리가 디스커스할 토픽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안 교수님부터 뭐. Well, I think our distinguished 여기 대사님들이 계시고 또 공급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미중 간의 전략적인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RCEP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CEP은 CPTPP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중요함을 강조를 했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리버 스탠드가 중요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률도 높여야 될 것입니다. RCEP이 바로 CPTPP를 기반으로 해서 더 지역적인 경제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RCEP을 최대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안으로 이런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영내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고 회복의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내 FTA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저에게는 아주 좋은 뉴스인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CPTPP에 가입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작년에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CPTPP와 RCEP을 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국의 실제 의도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이점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싶어 하죠. 또한 중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과 관련해서 공정 경쟁의 장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PP에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PTPP의 가입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단호한 어떤 그 의지가 결국은 CPTPP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PTPP가 처음 논의되었을 때 일본, 한국, 중국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자 간 결합 합의를 했지만 한일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CPTPP를 통해서는 3개국이 간접적으로 경제 협정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과 미국, 한국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CJK FT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중일의 그런 그 FTA가 아직은 체결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의 공급망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주요 3개국이 연합을 해서 공정한 룰을 기반으로 한 제조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도 참여를 CPTPP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논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은 기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세안 경제국들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국에 강조를 해왔었죠. 아세안 국가들 역시 R&D라든지 서비스 교역, 금융 교역을 미국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인가 미국인가 양자택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도 미국과 중국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래에 부상하는 산업 중에 배터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라든지 SK, 삼성 여러 배터리 제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생산 원료의 이 70% 리튬이라든지 히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이 모든 원자재 공급을 멈춘다면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미중 경쟁 관계의 심화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패권 경쟁을 계속해서 미중이 하고 있죠. 6G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5G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6G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한국 이런 회사들이 함께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신념이 기반적인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경쟁 관계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르난데스 대사님께서도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요. 양자 투자 협정을 체결을 하셨죠. 중국과 EU의 이런 협정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중-EU 기술 연계를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U의 CPTPP와 관련한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을 CPTPP와 함께함으로써 얻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태 지역의 경제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CPTPP를 통해서 또는 아세안을 통해서 아세안 경제국들이 연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 대사님, 그럼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김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과 아세안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는 단연간 서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아세안 커뮤니티와요. 그리고 이를 저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도 유럽도 아세안 내 어떤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되고 강화되는,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어떤 아세안 영내 관계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곳에 일하면서도 실제로 봐왔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그리고 다른 영내 국가들끼리, 아세안 영내 국가들끼리 그러한 어떤 서로의 교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도 저도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2B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각화, 한국 기업들의 다각화에 말씀하셨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사무국이라든지 AQ가 아세안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동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특히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들 주체들의 어떤 기동성 같은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서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어떤 HQ를 수립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사업체들이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마지막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UK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EU의 일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CPTPP 그리고 FTP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RCEP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FDA를 지속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좀 더 추진시킬 수 없었던 어떤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CPTPP와 RCEP에 대한 어떤 야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하이 레벨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다른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통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하이 레벨에서 좀 더 상세한 부분으로 이러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발현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고요. 한국은 아세안과 이 FTA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싱가포르와 협상 단계 체결한 바 있고 그리고 타이완이나 인도네시아와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중국과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의회적인 차원에서도 회원국끼리 관련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EU와 중국 간에 무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정무역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덤핑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DPP에 관해서 되게 장애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 베트남과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공정무역 관련된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TO 프레임워크를 통해 앞으로도 중국과의 이런 변경 사항이 그리고 다자적인 협력 차원에서 중국과도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투자 협정이 체결이 됐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사항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앰베서더 감사합니다. 대사님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기업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들이
디지털 경제 회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이 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수도에도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했고 한국도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EU 역시 그린 뉴 리커버리를 주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국들이 이러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요. 우호적인 정책과 투자가 청정 에너지, 기후 변화 행동과 관련된 계획들 이런 것들과 모두 결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에너지 대체원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수소 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전 세계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요점은 바로 로컬라이제이션, 다시 지역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급망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을 지역 내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면서도 또 역내에도 필요한 공급망 구축을 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 완차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올해 내에 수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까지 5만 대 이상이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의 용역업체가 아니고 하청업체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자체적 생산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공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가 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역내의 사업 안정화를 추구하고 어떤 미래의 위협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완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회사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점으로는 아까 트라란데스 대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지하게 미국과 EU와의 협력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역과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미, 미 무역 협정 체결을 했는데요. 미국과 EU가 이제 손을 잡고 공통의 플랫폼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통의 규칙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들을 배제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준들을 지금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역시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제조업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페르난데스 대사님, 이것과 관련한 혹시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김 대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의견을 좋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공통의 규칙을 반영해서 이제 전세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죠. 미국과 어떤 동맹적인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의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떤 예상 가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공통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가 디지털화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통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그 기술위원회를 수립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의 규칙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보고 공정 경쟁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역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U의 입장을 봤을 때 이 이슈가 우리의 이익도 방어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도 저희와 여러 번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파트너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대사님께서 마리아 카스티오 대사님도 같이 말씀을 하셨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PTPP와 RCEP이 7개 경제국들 RCEP에 제한 회원국들이 CPTPP, 일본, 호주, 브루나이 등등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고위급 CPTPP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RCEP 회원국들이 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CPTPP로 올라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호의적으로 CPTPP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관계를 활용하고 공급망 그리고 이나 파트너십을 아세안 그리고 그 외로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지털 트레이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이 되었는데요. 디지털화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또 빠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은 표준 규칙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 말이죠. 국제 무역에 있어서 말이죠. 이를 고려할 때 데이터 흐름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디지털 서비스 무역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디지털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흐름이라든지 서비스 무역 같은 것들은 디지털 무역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죠. 사실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모든 경제국들이 함께 동의해야 될 들은 기본적인 규칙, 즉 어떻게 디지털 무역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이 측면에서 볼 때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아세안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 이러한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머리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말씀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파리 협약에 복귀하신다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에 천명하신 이상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을 또 확인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가 또 새롭게 희망을 보는 측면도 없지가 않습니다. 즉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디지털 무역의 규칙을 수립하고 또 WTO와의 연계를 확장시켜 나가고 적극적인 관여를 한다면 글로벌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좀 청중으로부터 질문이나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박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CPTPP에 가입할 의사가 밝힌 적이 있는데요. 영국을 CPTPP의 회원으로 수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한국의 측면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직 회원국은 아닌데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처럼 아직 회원국은 아닌데 만약에 우리도 가입을 한다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우호적이 될까요? 우선 김성환 장관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영국의 지금 CPTPP 가입 의사 같은 경우에는 서면 요청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큰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태 지역의 경제와 유럽에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반 CPTPP의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더욱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개인적으로는 CPTPP에 가입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현재 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동시에 다른 경제국들과 협력을 하는 동시에 마찬가지로 영국이
가입을 한다면 미국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CPTPP가 처음에 12개국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석으로 해서 자유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확대되고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그 소기의 목적으로 굴러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의사를 밝혔죠. 가입 의사를.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고 진짜로 정말로 이런 CPTPP의 기준을 준수하고 가입을 한다면 EU 또한 가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CPTPP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여파와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칙을 기반으로 하고 존엄성을 준수하는 글로벌 경제가 실현되지 않을까 합니다. more ambitious than 감사합니다. 페르난데스 대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야심찬 그런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대사님들? 페르난데스 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사님이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제조업은 두 가지 상황에 있는데요.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또 지역화입니다. 아까 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요. 다각화를 공급망에서 많이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조업들은 이것이 지금 이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추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공급망의 리스크가 원래도 심해지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되었거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이 리스크를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안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한국의 제조기업들은 정말로 딜레마에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것이죠. 한국의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들이 어떻게 이런 영향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사님들, 내외기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좌장님과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이 주관하는 한 EU 중동 문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